한국 고전 산책, 고전 일기의 즐거움. 이 책은 강희맹, 박지원, 이규보, 정약용, 정철 등 한 시대를 살다 간 우리 선조들의 지혜롭고 가슴 훈훈한 글 47편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쉽고 재미있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중에 몇 편의 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쥐와 노는 고양이, 최연. 내가 새든 집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쥐들이 살고 있었다. 그 쥐들은 항상 밝은 대낮에 떼지어 다니며 제멋대로 갖은 횡포를 부렸으니 침상 위에서 수염을 쓰다듬는가 하면 혹은 문틈으로 머리를 내밀기도 하고 담벼락을 뚫고 농짝에 구멍을 내어 집안에 온전한 구석이 없으며 옷을 담은 상자나 바구니를 마구 갉아 옷걸이에 성한 옷이 없었다. 심지어 부엌문을 밀치고 들어가 음식을 덮어둔 보자기를 들치고서는 사발을 딸그락거리고 항아리를 핥는가 하면 곡식을 먹어치우고 책상을 갉으며 실ong에 올려둔 귀한 책까지도 모조리 쏘라 망가뜨리는데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그놈들은 항상 줄기차게 오르내리고 끊임없이 드나들며 밤새도록 시끄럽게 뚱땅거리므로 벽을 치며 고함을 질러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 슬그머니 일어나 몽둥이를 집어던져 놀라게 하면 잠시 엎드려 있다가 곧 다시 일어났다. 쥐구멍에 물을 붓자니 담벼락이 허물어질까 염려되고 불을 지르자니 집이 탈까 염려되고 돌멩이를 던지자니 그릇이 깨질까 염려되어 손으로 때려잡아 볼까 하였으나 구멍 속으로 숨어버렸다. 애석하게도 나에게는 당의 두가균이 사용한 부적도 없고 송의 소동파가 지녔던 신검도 없으니 나의 물건이 손상되는 것만이 염려될 뿐만 아니라 내 몸이 물어뜯기지나 않을까 두려웠다. 나는 몹시 걱정하던 끝에 이웃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려와 으슥한 곳에 놓아두고 쥐를 잡게 하였더니 그 고양이는 쥐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할 뿐 전혀 잡으려 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쥐들과 한패가 되어 장난을 하니 쥐들은 쥐구멍 앞에 떼지어 모여 거침없이 더 심하게 횡포를 부렸다. 나는 한숨을 쉬며 탄식하기를 이 고양이는 사람의 손에서 편히 길러져 제 할 일을 게을리하니 말하자면 나라의 법관이 부정한 짓을 한 자를 제재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장수가 적을 방어하는 일에 태만한 것과 무엇이 다르랴 하며 한참 동안 개탄하다가 시리에 빠져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지 며칠 후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매우 사납고 날쌔어 쥐를 잘 잡는답니다. 하므로 그놈을 부탁하여 데려와 보니 부릅뜬 눈동자는 금빛으로 번쩍이고 무늬진 털빛은 표범의 가죽 바로 그것이었는데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밤낮으로 집 주위를 맴돌며 살피고 쥐구멍 가까이 가서는 조용히 코를 대보아 쥐 냄새를 맡으면 꼼짝하지 않고 버티고 앉아서 허리를 웅크린 채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쥐 수염이 구멍 입구에서 흔들거리는 것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들어 머리를 깨부수고 창자를 끌어내며 누나를 파내고 꼬리를 잡아 빼버리니 10여일이 채 안 되어
쥐떼가 잠잠해졌다. 그리하여 그들이 지닌 공중을 날고 나무를 타고 헤엄을 치고 구멍을 뚫고 잽싸게 달리고 하는 잔재주를 부리지 못하게 되니 방으로 드나들던 구멍이 말끔해지고 저들이 살던 굴의 입구에는 거미줄이 쳐짐으로써 그 전에 찍찍거리며 갖은 횡포를 부리던 자취가 깨끗이 사라져 집기며 의류 등 물건이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 대체로 쥐는 본디 숨어 사는 동물로서 항상 사람을 무서워한다. 전에 그처럼 횡포를 부리고 피해를 끼친 것은 그것들이 어찌 깊은 깨와 배심이 있어 사람을 깔본 것이겠는가. 대저 사람이 그것들을 막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처럼 멋대로 굴었던 것이다. 사람은 쥐보다 슬기로운데도 쥐를 막지 못했고 고양이는 사람보다 슬기롭지 못한데도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였으니 하늘이 만물을 세상에 내면서 이처럼 제각기 할 일을 부여하였다. 돌이켜보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명예를 훔쳐 의리를 좀먹고 이익을 탐하여 남을 해치는 짓을 쥐새끼보다 심하게 하는 자들이 많으니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어찌 그들을 제거할 방법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을 볼 때 마치 부정한 자를 제거하는 것과 비슷하였으므로 마음속에 느낀 점이 있어 이 글을 쓴다. 사기당한 어린 종 유몽인. 벼슬이 참이인 홍원의 집에 16살 난 어린 종이 하나 있었는데 제법 총명하여 나이 든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을 곧잘 해내곤 하였다. 그래서 홍대감 집에서는 장정이나 할 수 있는 일을 그에게 시키곤 하였다. 서문 밖 치마바위 아래에 목화밭이 있었는데 목화가 만개하여 수확할 때가 되자 그 종을 보내어 목화를 따오게 하였다. 온종일 땀 흘리며 일하여 목화 10근을 따서 돌아오려고 할 때에는 날이 저물어 이미 성문이 닫힌 뒤였다. 어쩔 줄 몰라 서성대던 어린 종은 남루한 옷에 다 떨어진 갓을 쓴 키 큰 사내와 마주치게 되었다. 사내가 어린 종을 훑어보면서 물었다. 날이 저물었는데 어린 녀석이 뭐 때문에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게냐? 어린 종이 사연을 말하자 사내는 놀라는 척하면서 자기를 모르겠냐고 물었다.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내가 너희 대감님을 뵙느라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는데도 나를 모른단 말이지. 그래 저녁은 먹었느냐고 하였다. 아직 못 먹었다고 하자 잘 곳은 있느냐고 물었다. 없다고 대답하자 대감님을 봐서 내가 오늘 밤 너에게 밥과 술을 사주고 따뜻한 방을 마련해 주마 하였다. 종이 기뻐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자 대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너와 함께 가서 대감님을 뵙고 잘 말씀드려주마.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하였다. 종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를 따라갔다. 길가에 있는 여관의 문을 두드리자 여주인이 나왔다. 나는 홍대감댁 종인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 밖에서 목화를 따오는 길이라오. 그런데 그만 날이 저무는 바람에 성문이 닫혀 아이가 굶게 생겼지 뭐요. 이 목화를 드릴 테니 밥을 좀 주시구려. 여주인이 선뜻 밥을 내오자
사내는 종에게 목화 한 근을 밥값으로 치르게 하였다. 밥을 먹고 나서는 마당 한 구석에 좀 재워달라고 부탁하였다. 여주인이 멍석을 펴주자 한 근을 더 주었다. 밤기운이 썰렁하니 술을 좀 사다 주시구려. 여주인이 술을 사다 주자 또 2어근을 주고 이번에는 예쁜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여주인이 여자를 불러다 술을 따르게 하자 한 근을 더 주면서 술을 더 사다 달라고 하였다. 어린 종이 더 이상은 내놓지 않으려 하자 사내는 그의 발을 밟으면서 귀에다 대고 처음에 나와 약속을 해놓고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게냐? 우리 집에 목화가 많이 있으니 나중에 배로 갚아주겠다. 내가 너는 몰라도 대감님까지 져버릴 수야 있겠느냐? 내일 아침에 대감님을 뵙고 다 말씀드릴 테니 염려할 것 없다 하였다. 술에 취한 어린 종이 피곤하여 멍석에 쓰러져 잠이 들고 난 뒤에 사내는 여자를 데리고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에는 또 여자에게 어제는 밤이 늦었길래 집에서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나왔었는데 날이 밝고 보니 이대로는 길에 나갈 수가 없겠지 뭐냐. 다른 방 사람들에게서 외출복과 새 갓을 좀 빌려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시장에 가서 너에게 가죽신을 사다 주마 하였다. 그러자 여자가 다른 방 사람들에게 사정사정하여 옷과 갓을 빌려다 주었다. 시장에 가서는 어린 종이 지고 있는 목화를 가리키면서 이 목화만으로는 신을 사기에 조금 부족하구려. 이 신을 가지고 가서 아내에게 보여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오면 안 되겠소? 나는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다오. 대신 이 아이를 맡겨놓고 갔다 오겠소? 하였다. 신장수가 그렇게 하라고 하자 사내는 어린 종을 가게에다 남겨둔 채 신을 가지고 갔다. 한 번 간 사내는 정오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신장수가 종을 다그치자 자기는 어제 저녁에 만나 함께 잤을 뿐이지 사내의 집은 모른다고 하였다. 화가 난 신장수는 종을 끌고 서문 밖 여관으로 갔지만 사내는 없었다. 다른 방 사람들이 종에게 외출복과 갓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종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그를 앞세우고 홍대감 집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온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어제 아침에 성 밖으로 나간 네가 오늘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기에 벌써 호랑이 밥이 되었다고 여겼다. 그런데 어쩐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왔느냐? 종은 울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였다. 그러자 신을 잃은 사람, 옷을 잃은 사람, 갓을 잃은 사람이 모두 박장대소하면서 능구렁이 같은 도둑이 빈손으로 나왔다가 길에서 어린아이를 만나 한판 도박을 한 게로구나. 10근의 목화로 밥과 술을 사 먹고 예쁜 여자를 데리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옷과 갓을 빌리고 신을 사가지고 주랭랑을 치다니 이렇게 희한한 일은 내 평생 처음 보내 그려 하였다. 근래 어떤 사람이 10자쯤 되는 널빤지를 구하여 목수에게 선반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그릇, 책, 음식 등을 올려두는 데에 쓰는 선반을 얇고 길면서도 반듯한 나무로 만드는 것이다. 목수가 도끼로 자르다가 잘못하여 중앙이 잘려나가 선반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주인에게 선반 대신
도투마리를 만들라고 권하였다. 도투마리는 양끝이 네모나고 가운데가 잘록한 모양인데 날줄을 감고 사이에다가 가는 대나무를 끼워서 배틀 위에다 가로질러 놓는 기구이다. 그런데 목수가 자르다가 잘못하여 한 모퉁이가 잘려나가 도투마리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주인에게 도투마리 대신 가랫장부를 만들라고 권하였다. 가랫장부는 자루가 길고 끝이 넓게 생겼는데 끝에다 가랫날을 끼워 땅을 파는 기구이다. 목수가 자르다가 또 잘못하여 오른쪽이 잘려나가 가랫장부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는 주인에게 가랫장부 대신 말목을 만들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벌컥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휘두르며 목수를 내쫓았다. 세상에는 빈손으로 몸 하나만을 미천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긴 널빤지를 잘라서 하찮은 말목이나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재주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생기는 차이일 뿐이다. 재주 있는 자는 빈손으로도 여유있게 밥이며 술이며 예쁜 여자에다가 옷, 갓, 신까지 얻는다. 그런 반면 재주가 없는 자는 선반을 만들려다가 도투마리를 만들고 도투마리를 만들려다가 가랫장부를 만들고 가랫장부를 만들려다가 말목을 만들어 끝내는 남에게 매맞고 쫓겨나고야 만다. 지금의 나는 좋은 널빤지로 하찮은 말목을 만들어 결국은 남에게 매를 맞는 사람이 아닐는지. 자득의 묘 강희맹.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솜씨를 모두 가르쳐 주었다. 아들은 자신의 재능을 자부하여 자기가 아비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도둑질을 나갈 때에는 언제나 반드시 아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며 가벼운 것은 아비에게 맡기고 무거운 것을 들고 나왔다. 게다가 먼 곳에서 나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도둑들 간의 기림의 대상이 되었다. 하루는 아비에게 자랑 삼아서 제가 아버지의 솜씨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고 억센 힘은 오히려 나으니 이대로 나간다면 무엇은 못하겠습니까? 하니 아비 도둑이 아직 멀었다. 지혜란 배워서 이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어서 스스로 더득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직 멀었다 하였다. 아들 도둑이 도둑이란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제 일인데 저는 아버지에 비해 소득이 항상 배나 되고 나이도 아직 젊으니 아버지의 연배가 되면 틀림없이 특별한 재주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아비도둑이 다시 그렇지 않다. 나의 방법을 그대로 행하기만 해도 겹겹의 성에 들어갈 수도 있고 깊이 감춘 물건도 찾아낼 수는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화가 따른다.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고 임기응변하여 거침없는 그런 수준은 자득의 묘를 터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너는 아직 멀었다. 하였지만 아들은 건성으로 들어넘겼다. 다음 날 밤 아비도둑은 아들을 데리고 어느 부잣집에 들어갔다. 아들을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는 아들이 보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때쯤 밖에서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건 다음 자물통을 흔들어 주인이 듣게 하였다.
주인이 달려와 쫓아가다 돌아가 보니 창고에 자물쇠는 잠긴 채였다. 주인은 방으로 되돌아갔고 아들 도둑은 창고 속에 갇힌 채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 그래서 손톱으로 박박 쥐가 문짝을 긁는 소리를 냈다. 주인이 소리를 듣고 창고 속에 쥐가 들었군. 물건을 망치겠다. 쫓아버려야지. 하고는 등불을 들고 나와 자물쇠를 열고 살펴보려는 순간 아들 도둑이 쏜살같이 빠져나와 달아났다. 주인집 식구들이 모두 뛰어나와 뒤를 쫓았다. 아들 도둑은 더욱 다급해져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는 연못가를 돌아 달아나다가 큰 돌을 들어 못으로 던졌다. 뒤쫓던 사람들이 도둑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하고는 못가에 빙 둘러서서 찾았다. 아들 도둑은 그 사이에 빠져나갔다. 집으로 돌아와 아비에게 새나 짐승도 제 새끼를 보호할 줄 아는데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욕을 보이십니까? 하며 원망하였다. 아비도둑이 이제 너는 천하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의 기술이란 남에게서 배운 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스스로 터득한 것은 그 응용이 무궁한 법이다. 더구나 곤궁하고 어려운 일은 사람의 심지를 굳게 하고 솜씨를 원숙하게 만드는 법이다. 너를 궁지로 먼 것은 너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것이고 너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너를 건져주기 위한 것이었다. 네가 창고에 갇히고 다급하게 쫓기는 일을 당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쥐가 긁는 신용과 돌을 던지는 기발한 꾀를 냈겠느냐. 너는 곤경을 겪으면서 지혜가 성숙해졌고 다급한 일을 당하면서 기발한 꾀를 냈다. 이제 지혜의 샘이 한 번 튀었으니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천하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하였다. 그 후에 과연 그는 천하 제일의 도둑이 되었다. 도둑질처럼 악한 일도 반드시 스스로 묘법을 터득한 뒤에야 비로소 천하 제일이 될 수 있다. 하물며 도덕과 공명의 뜻을 둔 선비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대대로 벼슬하여 국록을 누리는 집안의 자식들은 인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는 모른 채 현달하고 나면 선대의 업적을 능가할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데 이는 바로 아들 도둑이 아비에게 자랑한 꼴이다. 만약 높은 것을 사양하고 낮은 데를 택하며 호방한 것을 버리고 단박한 것을 좋아하며 자신을 굽히고 학문의 뜻을 두어 성리의 연구에 마음을 쏟아서 숲속에 휩쓸리지 아니할 수 있다면 능히 남들과 대등해질 수도 있고 공명도 이룰 수 있으며 등용되면 자신의 경륜을 행하고 등용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길을 지켜서 어떤 경우라도 합당하지 않음이 없게 되리니 이는 바로 아들 도둑이 곤경을 겪으면서 지혜가 성숙해졌고 마침내는 천하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과 같다. 너 또한 이 경우와 비슷하다. 도둑이 창고에 갇히고 다급하게 쫓기던 그와 같은 공경을 겪는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서 마음속에서 자득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을 잊지 말도록 해라. 버려진 나무 홍우원.
나무가 길 옆이나 밭두둑에서 자라 소나 양에게 시달리고 도끼에 찍혀 가지가 밖으로 뻗지 못하고 뿌리가 땅속에서 뭉치고 얽혀 구불구불 구부러져 해가 지날수록 더욱 울퉁불퉁한 혹이 달리고 상하 좌우로 꺾이고 구부러졌다. 농부가 밭두둑을 개간하다 파서 뽑아 길 가운데로 던져버렸다. 이것을 내가 우연히 발견하여 특이한 것으로 생각하여 간직할 만한 것이라 여기고 끌고 집으로 가져왔다. 칼로 깎아 다듬고 좀 먹은 부분은 파서 도려내고 썩은 부분은 깎아내어 베개를 만들었다. 뒤로 물러나 앉아서 이 베개를 바라보니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것은 발 같고 끌린 것은 꼬리 같고 높이 들려있는 것은 머리 같고 뾰족하게 솟은 것은 뿔 같고 높으면서도 평평한 것은 등 같아 돌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으면서 울퉁불퉁하게 앙상한 모양을 한 기이하게 생긴 물건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이 물건이 산촌에 있는 집의 기이한 놀이개가 아닌가 여겼다. 매번 살인문으로 손님이 떠난 후 낮에 초당이 고요하면 책을 읽고 시를 읊다가 정신이 피로해지면 혹 비스듬히 기대기도 하고 혹 고이고 눕기도 하면서 펄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꿈속에서 이상세계인 남가와 화서 사이에서 유유자적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베개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 호박으로 꾸미거나 무늬를 수놓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베개와도 바꾸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일찍이 행복과 불행은 그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였다. 무릇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가운데에서 자라나서 소, 양과 도끼의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잘 자란 가지와 조밀하게 난 나뭇잎이 빽빽하게 우거져 드높은 하늘에 가 닿고 그 그늘은 소를 가릴 만큼 크게 자라나 천수를 다한 것, 그것이 바로 나무의 행복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무는 길 옆 밭두둑에 나서 도끼에 가지와 줄기를 상하고 소, 양이 가지와 뿌리에 돋아난 싹을 헤쳐 마침내는 뽑혀 내에 던져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불행이 어떠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가령 이 나무가 길 옆 밭두둑에서 자라지 않아서 소, 양과 도끼의 재난을 입지 않았다면 뭉치고 얽혀 구불구불 구부러져서 울퉁불퉁 혹이 달리고 상하 좌우로 꺾이고 굽어 기이한 모양의 뿌리를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생김새가 기이한 뿌리를 가졌더라도 뽑혀 내에 던져진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기이한 형체와 특이한 모양을 필시 스스로 밖으로 드러내 보이지 못했을 것이다. 기이한 형체와 특이한 모양을 비록 밖으로 드러내 보였더라도 진실로 나 같은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또한 거두어져 베개가 되지 못하고 마침내는 썩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른바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행복이며 이른바 불행이라는 것은 과연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또한 불행 중 다행으로 나를 만나게 된 것이다. 문득 나는 여기에서 마음에 느끼는 것이다. 바야흐로 이 뿌리가 길 가운데 내버려졌을 때 이것을 본 사람 중에 누가 쓸데없다고 하지 않으랴.
그러나 나에게 거두어져서 마침내 유용한 기물이 될 수 있었으니 이제는 천하에 애당초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 것을 알겠다. 이 세상에서 탁월하고 훌륭한 선비로서 큰 도를 품고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는가. 그러나 매우 불우하고 곤궁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때를 만나면 빈천에 허덕이고 우환이 밀려들어 지극히 못난 사람들마저 그를 눌러 움츠리게 하고 학대하며 욕보인다. 이 때문에 훌륭한 선비는 기세가 꺾여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재덕을 감추어 두고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용이 서리고 있는 듯 자벌레가 움츠리고 있는 듯 깊이 숨고 엎드려 있어 재주는 당대에 나타나지 못하고 도는 세상에 쓰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훌륭하고 탁월한 기는 꽉 막혀 몸 안에 축적되어 있다가 혹 원망과 불평에 자극되어 때로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겨 모른 채 한다. 현명한 임금과 어진 재상이 알아주어 등용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한 길 가운데 버려진 나무와 같이 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무릇 만물과 사람은 그 이치가 하나이니 국가를 소유한 사람이 진실로 나의 이 설을 얻어 간직한다면 백성들의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